2025년 8월 15일 바르샤바 광장에서 펼쳐진 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군사 퍼레이드를 보며 살아왔지만 그날 제가 본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폴란드의 독립기념일 그리고 한국의 광복절, 두 나라는 전혀 다른 대륙에서 똑같이 외세에 맞서 싸웠고 피로써 자유를 지켜낸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광장을 가득 메운 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였고 연대였으며 두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앤드류 스미스입니다. 나토 소속 방산 분석관으로 15년간 유럽 방위 체계를 담당해왔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해서 각국의 군수 현황을 점검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제 책상 위엔 늘 지연된 군수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방위 체계는 늘 거대했지만 치명적으로 느렸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 위압적인 이름들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작 납기일은 늘 미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특히 2021년부터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던 시기, 폴란드는 하루하루가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절실히 필요한 건 실제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였는데 우리가 가진 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는 도착하지 않은 약속들 뿐이었거든요. 미국 측은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납기를 계속 연장했고 독일은 품질 보증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생산 일정을 자꾸 미뤘습니다. 프랑스는 아예 우리 무기는 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죠. 저는 그 모든 지연 사유들을 엑셀 시트에 정리하며 어느덧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지연이라는 단어에 이미 면역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회의실에서 또 3개월 연장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저 숫자를 수정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어느 화요일 오후 폴란드가 한국과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00여 문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말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은 일본도 힘들어하는 분야인데?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엔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쌓여 있었는데 거기엔 한국 무기 신뢰성 미확인, 실전 경험 부족, 서방 규격 미적합, 나토 표준 호환성 의문 같은 부정적 평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제가 직접 내린 게 아니라 기존 서방 방산업체들의 로비 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 것들이었죠. 폴란드 국방부 내 일부 고위층들도 처음엔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 확대 회의에서 한 폴란드 장성은 아시아 무기로 유럽 전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더군요. 당시 분위기를 보면 다들 한국 무기를 일종의 차선책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거든요. 미국은 무려 3년이 지나도록 약속한 M1A2 전차를 40대밖에 인도하지 못했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2A7 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넘어서야 겨우 18대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아예 2027년 이후나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죠. 폴란드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집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올 좋은 무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우리 모든 예상을 완전히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체결된 지 단 5개월 후인 2022년 12월 첫 번째 K2 전차가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도착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대형 군수 계약은 첫 납품까지 최소 2년은 걸리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약 이행률 100%, 납기 준수율 100%, 품질 불량률 0.2% 이하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업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봐온 서방 방산업체들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국가 간 거래에서 신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한국은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 멀리 떨어진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무너진 신뢰의 전장 한복판에서 한국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돌파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저는 기대보다는 실망이 앞섰습니다. 2023년 2월 바르샤바 정부청사에서 열린 첫 협력회의에 등장한
한국 대표단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럽의 전통 방산업체들이 보여주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군복을 입은 위압적인 영업대표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납기표 한 장, 기술 설계도 한 뭉치,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간단한 인사만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말씀보다는 확실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폴란드군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정말 400대가 넘는 전차를 3년 만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가? 한 장성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고 다른 참석자는 아예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지만 전혀 오만하지 않았고 말수는 적었지만 모든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특히 기술팀장으로 온 박정호 씨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즉석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엔진 출력 1500마력, 최대 속도 70km/h, 연비는 리터당 0.6km, 정비 주기는 500시간이라고 망설임 없이 답하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한국 기술자들과 따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작은 폴란드 전통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박정우 기술팀장이 한 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15년간 제가 들어온 수많은 불가피한 지연 사유들과는 정반대의 철학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전장에서의 신뢰는 바로 그런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들의 조용한 준비는 곧바로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폴란드 남부 글리비체 지역에 임시 조립시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작업장에서는 한밤중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현지 폴란드 건설 노동자들은 이 한국 사람들은 언제 자는 거냐? 고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몇 번 야간에 현장을 둘러봤는데 새벽 2시에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독일 기술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더군요. 시차 때문에 한국 본사와는 오전에, 유럽 협력업체들과는 밤에 회의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측은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폴란드 측에서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한국 현장 소장 이민호 씨는 저희에겐 이게 평상시 업무입니다라고 담담하게 답하더군요. 하지만 언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폴란드 주요 일간지들은 한국 무기, 폴란드를 실험장 삼나? 실전 경험 없는 무기로 연합작전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어요.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국방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판들 속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정중하게 거절했고 반박 성명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속도로만 대답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첫 번째 K2 전차가 정식으로 폴란드군에 인도되던 날 한국 측은 아무런 화려한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차 옆에 작은 태극기 하나만 조용히 달아놓았을 뿐이었어요. 그 소박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기는 전시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완성되고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정성은 언젠가 반드시 세계를 감동시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겸손한 거인들이 유럽을 바꿀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AS는 제대로 되는 겁니까? 실전 경험도 없는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저 싼 게 비지떡인 거 아닙니까? 2023년 가을부터 폴란드 내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은 K2 전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납기 속도는 분명 놀라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조롱과 불신, 냉소가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은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저는 나토 분석관 자격으로 폴란드 현지 언론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기자들은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앤드류, 당신은 정말 K2가 유럽 전장에서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토 표준에 맞는 무기 체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고 넘겼지만 솔직히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서방 무기들과 비교해서 K2의 기술적 스펙은 결코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 자신조차도 어딘가에서 한국산이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바르샤바의 한일간지는 한국 전차, 폴란드군을 실험 대상으로 삼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아시아 무기의 유럽 적응성 미지수, 혹독한 폴란드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같은 추측성 문구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한국은 우리를 무료 테스터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방위원회 발언까지 인용했더군요. 그런 비판들 속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만 계속했습니다. 글리비체 조립 공장에서는 여전히 24시간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그들은 땀을 흘리며 조용히 조립 라인을 움직였어요. 늘 그래왔듯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물자를 넘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홍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11월 폴란드 북부 수왈키 지역에서 실시된 다국적 전차 운용 시험에서였어요. 극한 추위와 진흙탕이 뒤섞인 최악의 조건에서 각국 전차들의 성능을 비교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미국의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그리고 한국의 K2가 함께 참가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서방 전차들이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구간을 K2가 단독으로 돌파한 겁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K2의 엔진은 단 한 번의 시동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폴란드 현지 사령관 코왈스키 대령은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저도 그 현장의 참관관으로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레오파르트는 진흙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견인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M1A2는 추위로 인한 전자장비 오작동으로 30분간 멈춰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K2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목표 지점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결과를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여전히 한국 무기 신뢰성 논란, 나토 호환성 우려 같은 부정적인 기사들만 반복해서 내보냈어요. 심지어 한 방송사는 시험 조건이 한국 전차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어떤 반박 성명이나 해명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기술팀장에게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담담하게 답하더군요. 저희는 언론 플레이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와 납기율, 유지비, 연비, 정비 간소화 지표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가동률 98.5%, 정비 소요 시간 기존 전차 대비 40% 단축, 연료 효율성 30% 향상, 부품 호환성 95% 이상. 이런 객관적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고 있구나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화려한 말이나 정치적 로비가 아니라 철저한 행위와 기록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결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낸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한 침묵이 곧 전 세계를 움직일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들과 함께 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4년 여름, 폴란드 국방부는 바르샤바 건군절 열병식 준비를 위해 무기체계 종합평가 보고서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나토 대표 분석관 자격으로 초청받아 한국산 무기들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무렵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엔 약간의 회의감이 남아있었습니다. 납기야 빠를 수 있지. 그런데 진짜 성능은 어떨까? 실제 극한 상황에서도 서방 무기들과 견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종합평가 자료를 펼쳐보고 단 3초 만에 모든 의심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K2 전차의 실전 운용 데이터는 경이로웠습니다. 북극권과 유사한 극한 추위 환경에서의 시동 성공률이 99.2%였고 사막 지형을 모방한 모래 지역 주행 내구성 테스트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방탄 유리 파손율은 0.3% 이하. 트랙 내구성은 기존 예상치보다 200% 뛰어났습니다. 모든 수치가 제가 지난 15년간 봐왔던 서방 전차들의 기록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전차 내부의 설계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화력과 방어력만 추구한 게 아니라 승무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동 차단 장치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열차단 공조 시스템은 외부 온도가 영하 3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변해도 내부 온도를 22도로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전자장비 인터페이스는 복잡한 매뉴얼 없이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심지어 승무원 좌석은 장시간 운전해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은 첨단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다. 그 철학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신뢰였고 위압적인 강함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였어요. 미국 무기들처럼 압도적이지도 않고 독일 무기들처럼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러시아 무기들처럼 거칠지도 않고 프랑스 무기들처럼 까다롭지도 않았어요. 한국 무기는 그저 정직했고 실용적이었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해 9월 열병식 리허설 현장에서 저는 K2 전차를 직접 운전해본 젊은 폴란드 병사 마르친 코발스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21세의 전차병이었는데 이전에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6개월간 운용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에게 두 전차의 차이점을 물어봤더니 인상 깊은 대답을 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정말 강력한 전차입니다. 하지만 K2는 다릅니다. 이 전차는 그냥 빠르고 강한 게 아니라 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조작하다 보면 이 전차가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병사의 신뢰만큼 무거운 건 없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나 첨단 기술도 현장에서 그 무기를 다루는 병사의 믿음보다 중요할 순 없으니까요. 리허설이 끝난 후 저는 나토 브뤼셀 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K2 전차 단순한 무기를 넘어선 유럽 방위 철학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보고서는 회의실을 가득 채운 유럽 각국의 장성들 이마에 깊은 주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성능 평가를 넘어선다라고 제가 보고하자 독일군 대표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해온 거냐라고 반문했어요. 프랑스군 대표는 아시아 무기 하나가 유럽 방위 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건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마지막 문장으로 끝맺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기를 만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21세기 방위 체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바르샤바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간 나토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무기들을 평가해봤지만 이렇게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철학이었던 겁니다. 2025년 8월 15일 바르셀바의 필수드스키 광장은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나토 참관석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 광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직업상 수많은 퍼레이드를 참관해봤지만 이날만큼은 공식적인 분석관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폴란드의 독립기념일이자 한국의 광복절,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의 침입에 맞서 싸웠고 수많은 희생을 통해 자유를 얻어낸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공명이 이날 광장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모여든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묘한 감격이 어려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는 내가 젊었을 때 소련 탱크들이 이 광장을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전차들이 지나간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10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준비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군악대의 연주에 이어 각국 무기 체계들이 순서대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K2 전차 부대가 등장한 거예요. 433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들이 완벽한 대열을 이루며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엔진 소리, 햇빛에 반사되는 균형 잡힌 포신, 그 모습은 단순한 무력의 과시가 아니었어요. 지난 3년간 두 나라가 함께 쌓아올린 신뢰의 증명이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무기들을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이 무기들을 산 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도 외침을 당했고 분단의 고통을 겪었으며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광장을 지나가는 전차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꿈을 꾸는 두 민족의 연대입니다. 그 순간 저는 주변 시민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중년 남성들은 두 손을 모은 채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는 우리 아이가 평화롭게 자랄 수 있겠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형제의 나라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중얼거리며 K2 전차들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의 행진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광장 전체를 감쌌고 그 감동은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다른 시민들처럼 천천히 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작은 메모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 나는 싸우지 않고도 세계를 감동시키는 진정한 힘을 보았다. 한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보여준 조용하지만 확고한 진심이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폴란드 국민들의 심장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무기의 성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무기에 담긴 철학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어두운 먹구름이 폴란드 정치판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2025년 9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야당 측에서 K2 전차 사업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방 예산 12조 원을 한국에 퍼준 게 정말 옳은 일이었나요? 야당 국방위원장 마르친 키엘코프스키가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게 물어왔어요.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우리나라 안보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당은 이 문제를 한국 의존 도박이라고 규정하며 연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다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K2 전차 AS 체계 불안, 기술 이전 협상에서 한국 측 비협조적,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 실험장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무기의 나토 호환성 문제로 연합작전 찾을 우려라는 근거 없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두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K2 전차는 지금까지 99.2%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서방 무기보다 뛰어난 수치입니다. 라고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정치적 공방은 계속되었고 여론도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토 분석관 자격으로 연속된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질문들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폴란드의 한국 무기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한국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보도가 사실인가?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한국 무기 체계에 약점이 있는 건 아닌가? 저는 하나하나 해명하면서도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조용할까? 다른 나라들처럼 적극적인 홍보나 로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비공식 일정으로 한국 방산 기술자 박정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정치적 공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할 계획은 없나요? 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답했습니다. 정치는 바뀝니다. 하지만 전쟁은 바뀌지 않아요. 저희는 원래 하던 일만 할 뿐입니다. 그 단호하면서도 담백한 말에서 저는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얻었어요. 진정한 국방 파트너십이란 화려한 계약서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폴란드 국회에서는 추가 K2 전차 도입 예산안이 계속 계류되었고 일부 납품 일정이 재검토라는 명목 하에 연기되었어요. 보수파와 진보파 간의 정치적 갈등이 다시 한국 무기 도입 문제로 번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서방 방산업체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독일의 라인메탈은 폴란드에 검증된 유럽 무기 체계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M1A2 전차의 추가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폴란드판 무기 게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 측은 묵묵히 다음 물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글리비체 공장에서는 여전히 24시간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한국 기술자들은 어떤 항의나 불만도 표출하지 않았어요. 어떤 언론 플레이도 정치적 로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계처럼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사람처럼 따뜻하게 전차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무기 성능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절대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폭풍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진정한 신뢰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치의 회오리가 군수 계약을 흔드는 동안에도 현장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저는 폴란드 대통령 직속 국방자문위원회에서 최후의 제안을 올렸어요. 회의실에 모인 고위 관료들과 군 지휘관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바뀝니다. 하지만 무기는 30년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68페이지 분량의 상세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어요. 납기 준수율 100%, 성능 테스트 통과율 99.8%, 유지보수 만족도 96.5%,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운용병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95% 이상이 K2 전차를 신뢰한다고 답했다는 결과까지. 제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파트너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믿음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상당한 정치적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용기에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글리비체에 있는 한폴 공동조립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폴란드 군인들이 함께 K2 전차를 조립하고 있었는데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화합이 있었습니다. 어설픈 영어와 몸짓, 그리고 간단한 폴란드어로 소통하면서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측 조립팀장 김민수 씨는 폴란드 기술자들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볼트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반을 돌려야 해요. 안전을 위해서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폴란드 기술자 얀 노바크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전차를 탈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진지하게 답했어요. 그 대화를 듣고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었던 거예요. 한 폴란드 병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차 조립은 처음인데요.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들이 왜 기술 이전보다 사람 이전을 중시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상호 존중과 헌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었습니다. 조약서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언론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논란과 우려라는 단어로 도배되던 기사들이 이제는 다른 톤으로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함께하는 한폴 연합팀, 세계 최초 공동생산 성공 사례, 신뢰로 쌓아올린 방산협력의 모델 같은 헤드라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무기를 산 게 아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다. 비로소 세상이 이 조용한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조립 현장 한쪽 벽에 새로 걸린 플래카드를 보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한글과 폴란드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전차를 만들고 같은 평화를 지키려 합니다. 그 문구 아래에는 한국 기술자들과 폴란드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진심이 만든 동맹. 그것은 어떤 조약서에도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전장의 어느 무기보다도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확신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건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동맹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폴란드 남부의 글리비체 지역. 이곳 방산 공장 안에서는 폴란드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가 조용히 조립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현대 로템과 폴란드 국영 PGG 그룹이 협력하여 K2PL 전차를 현지 생산하는 핵심 거점이 되었어요. 최근 양국은 총 6.5억 달러 규모의 신규 K2PL 전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뚫고 나온 이 계약으로 폴란드는 한국형 흑표 전차를 총 180대 이상 보유하게 되었어요. 이 중 116대는 한국에서 생산된 K2GF이고 나머지 64대는 바로 이곳 폴란드에서 조립되는 K2PL 전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차 조립 현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기계 생산 라인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매일같이 땀을 흘리는 한국 기술진들과 열정을 담은 폴란드 기술자들의 손길이 고스란히 녹아 있거든요.
언어는 다르지만 고정 볼트를 함께 조이면서 쌓아 올린 신뢰는 그 어떤 군사동맹 조약보다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현재 나토 방산 분석관 자격으로 이 협력 현장을 지켜보고 있어요. 브뤼셀 본부 데스크에서 매일같이 정리하는 차가운 기술 보고서보다 조립 라인에서 울려 퍼지는 쇠의 마찰음과 용접 소리가 훨씬 더 진실되게 양국의 협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전차를 파는 나라에서 기술을 공유하고 책임까지 함께 지는 진정한 파트너국으로 진화하는 이 모습은 21세기 무기를 넘어선 미래형 협력 관계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가 된 거죠. 얼마 전 저는 이곳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박정우 씨가 폴란드 젊은 기술자 마르친에게 엔진 정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라고 말하는 박 씨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친은 제 아버지도 폴란드군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좋은 전차를 타셨다면 얼마나 안심하셨을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차는 단지 철과 화약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는 곧 한반도와 동유럽이 서로의 역사적 아픔을 이해하고 그 위에 세운 연대의 살아있는 상징이었어요.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구심과 조롱, 정치적 공방과 언론의 비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신뢰와 감동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소리 높여 자랑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누군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전차가 정말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요. 이 전차들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증거입니다. K2 전차 한 대 한 대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밤샘 작업이 들어있고 폴란드 병사들의 안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장갑이 씌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글리비체 공장의 조립 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국과 폴란드의 기술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평화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명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 일부러 남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조용한 기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신뢰의 모델이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3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21세기 최강의 무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위대한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써내려간 신뢰의 역사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